오늘은 황희, 우리가 흔히 황희정승이라고 하죠. 황희의 사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시라고 하는 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에 따른 삶 속의 풍류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봄날의 바쁜 일과를 그림같이 묘사하고 여름날의 바쁜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누구? 자, 우리가 시조에서 1인칭 화자 그러면 보통 지은이 작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농부의 입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가을과 관련해서는 추수가 끝난 풍요로운 가을 농촌의 생활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여 풍요로움과 정신적 여유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내려 쌓였는지 모를 정도로 낚시에 몰입하는 삿갓은 늙은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농촌에서 내지는 전원에서의 삶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겠네요.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금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엉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자, 요게 일수가 되겠네요. 삿갓에 도롱이를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워다. 이게 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봄, 녹음에서 이 여름. 대추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고 술릭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이니 먹고 어이리. 여기선 가을이 딱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추수를 했겠다. 그죠? 벼벤 개 그루.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매는 새다 긋고 들에는 관리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늙으니 낙대의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여기서는 요거겠죠. 스노우, 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여기서 말하는 강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일 것이고요. 공간적 배경이라고 본다면 봄은 뭐겠어요? 그렇죠. 계절적 배경이라고 봐야죠. 이 몸이 일이 많다. 뭔 일이 많어? 해야 할 일이 많다. 양반 아닌가? 정승 출신인데? 근데 일을 하네요. 나는 그물을 깁고, 그렇지. 뭔 일인지 이해했다. 그죠? 그물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한마디로 농사일에 매우 바쁘니 뒷산에 엉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잠깐 약을 캐? 그럼 엉기는 뭔데? 그랬더니 봄이잖아. 그러니까 엉기는 우밑은 약초를 언제 캐려 하느냐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자, 나는 금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엉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해야 할 일이 많다 적다? 많다. 한마디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뭐 한 거야? 그렇죠. 구체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수는 봄날 분주한 화자의 모습. 2수로 가겠습니다.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자, 이때 도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비옷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새우라고 하는 것은 가랑비예요. 호미를 맨다는 것은 비가 오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무슨 법?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전을 흠내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음에 누웠다는 것은 앞에서 연락에 공부를 했다. 일을 했어요. 산전을 흠매는 것까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누웠으니까 쉬는 거죠. 즉 노동 후에 여유.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한마디로 고즈넉한 한가로운 풍경을 드러낸 후 잠든 나를 깨우다 깨우는구나 해가지고 감탄형 종결이 사용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절적 배경이 어디 나온다고? 녹음에 나온다고. 이수는 여름날 노동을 하는 중에도 한가로움을 취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수 보겠습니다. 대추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대추볼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추의 볼이야. 근데 대추가 볼이 있을 일은 없죠. 사람으로 표현한 거야. 일종의 의인어라고 보면 돼요.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그렇죠, 추수가 끝난 상태야. 일종의 계절적 배경이면서 개는 어이 내리는 곳 내려오는가 또는 기어다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까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가을. 그 가을의 풍요로움을 대꾸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 익자. 이거 막걸릴 거야. 그죠? 후각적인 심상이고요. 채장수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야리요. 한마디로 술이 익었어. 그랬더니 채장수가 싹 걸고 돌아가. 그래서 찌끼미를 다 걸러내니까 술이 진짜 잘 숙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 걸러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걸러졌거네.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금상첨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흥취를 돋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재 잠깐 봅시다. 대추볼, 밤, 벼, 개, 술. 한마디로 가을날 농촌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3수의 주제는 가을날 결실을 맺은 농촌의 풍요로움과 화자의 흥겨움. 흥겨움이 어딨어? 여기 있죠. 술 익자 아니 먹고 어이야리요에 나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 4수 보겠습니다. 겨울, 윈터. 외에는 새가 다 그치고 산에는 새가 나는 새가 없어. 들에는 가는 사람이 없어. 왜? 겨울이잖아. WINTER이잖아. 한마디로 적막한 겨울 풍경. 외로운 배 삿갓은 저 늙은이는 쉽게 얘기한다면 낚시를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왜? 낙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적막한 겨울 풍경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 늙은이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대 맛이 깊도다. 맛이 재미가 깊도다. 낚시하는데 재미를 들였어.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눈이 쌓인 줄도 몰라. 왜? 눈 깊이를 아는가?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누가 눈 깊이를 아는가? 저 늙은이는 눈 깊이인 줄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눈은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이고요. 아는가는 의문형 종결입니다. 즉, 낚싯대의 재미가 깊다. 눈 깊은 줄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낚시를 하느라고 눈이 많이 쌓인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수는 겨울날의 풍경과 눈이 쌓인 줄 모르고 낚시에 몰두하는 늙은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황의 사시가 사계절의 노래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는 시조예요.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꼴랑 세 줄이야. 근데 연시조야. 근데 전체 몇 수야? 그냥 4수야. 그럼 4 곱하기 3, 3 곱하기 4는 12, 12줄이야. 근데 할 말이 많어. 요건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갑니다. 자연의 사계절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루고 있다.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한없이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시상 전개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연시조, 사시각의 연시조의 특징, 그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 내지는 작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시각의 연시조. 연시조 중에 사시가계가 있어요. 이거는 고려 중기 이후 점차 고조되어 온 사대부층의 강호 자연에 대한 관심과 도장, 도연명의 사시라고 하는 시, 그 다음에 고려의 한 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조선 건국 후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강호가도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시각의 연시조는 각 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방금 봤던 거죠, 그죠? 같은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조금 이제 복잡해져. 그러면 아침, 낮, 저녁, 밤이라고 하는 네 개의 어떤 시간적 배경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두 가지 구조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구조와 그 다음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준으로 아침, 낮, 저녁, 밤이라고 하는 구조가 같이 엮이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코스를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띠는 작품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방금 읽었던 황희의 사시가나 이일휘의 전가 팔곡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복잡한 구조, 즉 봄, 아침이었다가 여름, 낮, 가을, 저녁, 겨울, 밤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의 이율곡이죠. 고산구곡가나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부사시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40수예요. 각각 10수씩이야. 이 윤선도의 작품은 독특한 구조인데 봄 해놓고서는 아침, 낮, 저녁, 밤, 여름, 아침, 낮, 저녁, 밤, 가을, 아침, 낮, 저녁, 밤,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이라고 하는 구조를 띱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자,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아침, 낮, 저녁, 밤 이라고 하는 하루의 변화는 결국 뭐냐? 시간의 어떤 영원성과 순환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자, 이연자의 조선조, 연시조,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황희의 사시가와 관련된 구절만 따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연속성이냐? 강호의 봄이 드니 해가지고 봄날의 분주한 화자의 모습을 다루다가 여름에 녹음이 누웠으니 라고 해서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누웠다라고 하는 한가로움을 드러냈다가 가을에는 벼뱅구루의 술릭자 채정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야리 해가지고서나 가을날의 결실과 그 다음에 화자의 흥겨움을 얘기했다가 겨울에는 눈 깊은 줄 아는가 낚싯대에 맛이 들여버렸어. 그래서 눈 쌓인 줄 모르고 낚시에 몰두하는 늙은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봄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의 연속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는 조금씩은 달라요. 봄은 어떻습니까? 남을 깊고 그 다음에 엉기는 약은 언제 캐리하나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나는 그물을 깊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야. 자, 녹음에 누웠어요. 그렇죠? 자, 누웠다는 것은 은거한다 라고 한다면 여름날 노동을 하는 중에도 한가로움을 취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봄 나왔고 여름 나왔으면 그 다음 뭐 나오겠어? 가을 나오겠죠. 벼뱅구류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술릭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야리 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가을날에 대추볼과 밤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움과 함께 화자의 흥겨움을 다루고 있다. 겨울에는 눈이 깊은 줄도 모르고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눈이 쌓인 줄도 모르고 낚시를 즐기는 몰두하는 늙은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끝? 아니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래서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했더니 나는 그물을 깁고 약을 언제 캘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조와 풍요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호미를 메고 산전을 흠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과 함께 실제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 초기에 많은 사대부들이 바라보는 자연과는 조금 달라요.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대추, 밤, 개와 같은 자연물, 그 다음에 술과 같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신적 여유로움을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아까 눈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하고 있는 늙은이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후이제 늙은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서 가만. 근데 화자는 열나 일을 했거든. 정말 양반 맞아? 라고 하는 것도 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깁습니다. 심지어는 약초를 언제 캘지 걱정까지 합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롱이 입고 호미 메고 산전을 흠맵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그런가 잠깐 누워서 잠까지 잡니다. 자, 이렇게 1년과 2년을 본다면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지런히 노동을 하여 수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인가? 라고 한다면 진짜 이 양반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삼수 봅시다. 삼수는 가을이죠. 가을에는요, 자, 대추볼, 그 다음에 밤 같은 걸, 그 다음에 별을 뵌 거, 이런 걸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조촐한 술자리를 벌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의 화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의 화자는 전통적인 양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농민 또는 일상의 평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수에서 매는 산이다 그치고 새가 다 그치고 들에는 가는 사람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쓴 저 늙은이가 얼마나 낚시질에 재미를 붙였는지 눈이 깊은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저예요. 이 늙은이가 아니고 저 늙은이에요. 저라고 하는 건 저 원칭이죠. 멀리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낚싯대에 맛이 깊도다 라고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늙은이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쟤는 눈이 깊은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염려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삿갓쓴 늙은이를 작가의 분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1인칭 대명사 나를 작가의 분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가 쓴 저 늙은이를 작가의 대리인으로 본다면 나는 작가가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농부인 건 맞죠. 그러나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농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삭가 쓴 늙은이가 낚싯대에 맛이 깊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가 쓴 저 늙은이를 작가의 대리인으로 본다면 작가가 자연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화자인 나를 1인칭 대명사 나를 작가의 대리인으로 본다면 정승까지 한 양반이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야.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어울려 노동을 하는 양반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순응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꾸법이라든가 서리적 영탄법 등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금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딴딴다다 다다다다 두두다당당 땅땅땅땅. 대꾸법이죠. 삿갓에 도롱 입고 새우 중에 호미 메고 똑같은 코드로 대꾸죠.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이 떨어지면 하강적 이미지네. 벼뱅 구류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 역시 마찬가지네. 요게 대꾸가 되겠네요. 산에는 새가 다그치고 들에는 가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대꾸가 되겠네요. 자, 다만 여기서의 대꾸는 자 노동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대꾸는 적막감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대꾸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공통적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서리법이에요. 자, 서리법. 자, 약은 언제 캐려 하나니? 라든가 아니 먹고 어이야리? 라든가 눈 깊은 줄 아는가?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수에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희, 정승의 사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